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바쳐서 키운 자식한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유산 안 줄 거면 엄마 장례식장도 안 갈 거야. 이 말을 제 아들이 했습니다. 제 핏줄이요. 제가 밤새 젖을 물리고 등이 없고 새벽에 열이 나면 맨발로 병원까지 뛰어갔던 그 아이가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장사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그렇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요, 지중해 크루즈에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오늘 저녁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옆에는 제 또래 친구들이 와인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요, 아들한테 온 부재중 전화가 247통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한 통도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54년 경상남도 합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셋, 아래로 여동생 하나. 집이 가난해서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14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공장에 다녔어요. 봉제 공장이었는데 손이 빠르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월급은 친척 아주머니가 다 가져갔어요. 밥값이다, 방값이다 하면서요. 20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였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번 돈은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택시비 아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줬고 낮에는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양말을 팔았어요. 그렇게 5년을 모아서 시장 안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3평짜리 가게에서 저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난 건 제가 26살 때였어요. 민수가 태어나던 날 남편이 분만실 앞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이제 우리 대가 끊기지 않는다고 그 시절에는 왜 다 그랬잖아요. 저도 울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이유로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 말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민수를 키우면서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분식집 육수를 끓이고 오전에 장사하고 오후에는 민수를 얻고 가게에 서고 밤에는 반찬거리를 만들었어요. 남편은 낮에 택시를 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잠든 적이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이 자면 한 사람이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민수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때는 전교 5등 안에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분식집을 확장했어요. 3평짜리를 10평으로 늘리고 메뉴도 늘리고 나중에는 옆자리 가게까지 인수해서 식당으로 키웠습니다. 남편도 택시를 한 대 더 사서 기사를 고용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갔어요.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저는 입학식 날 정장을 맞춰 입고 갔어요. 난생 처음 백화점에서 산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등록금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용돈도 넉넉히 줬어요. 민수가 엄마 나 이번에 MT 가도 돼? 하면 얼마나 필요하니 하고 항상 줬습니다.
엄마 노트북 하나 사야 되는데 하면 그 다음날 돈을 붙여줬어요. 남편이 한 번은 그랬어요. 순자야, 우리도 좀 쓰면서 살자. 민수한테 다 퍼주고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는 늙어서 뭐가 필요해요. 민수가 잘 되면 그게 우리 노후지.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이 잘 되면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61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나 택시 몰고 나간다 하고 나갔는데 점심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데 평소보다 편안해 보여서 더 슬펐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편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장례식에 민수가 왔습니다. 그때 민수는 35이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옆에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인사해, 같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야.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며느리,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예쁘장한 얼굴에 어머님 힘드셨죠? 하는데 고마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이 남긴 게 뭐가 있나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택시 2대, 식당 건물. 제가 분식집 하던 자리인데 그때쯤은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사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다 합치니까 35억 정도 되더라고요. 3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저랑 40년 넘게 새벽잠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남편 49세도 안 지났는데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직 남편 제사도 안 지냈는데 재산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요. 민수야, 아직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니잖니? 아버지 49세 지나고 천천히 하자. 아,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목돈이 좀 필요해서. 집은 있잖아. 전세 살고 있지 않니? 전세가 어디 집이야, 엄마? 수진이도 아파트 사고 싶어 하고 애도 생기면 넓은 데로 가야지.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만. 5억? 5억만이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아들이잖아요. 남편도 살아있었으면 해줬을 거예요. 그 돈으로 민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는데 비용도 제가 냈습니다. 축의금은 민수 부부가 다 가져갔고요. 결혼 후에 며느리 수진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하면서 잘했어요. 명절 때 과일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을 채 못 갔어요. 첫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추석에 같이 지나자, 엄마가 갈비찜 해 놓을게 했더니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번에 몰디브 가기로 했어요. 민수 오빠가 휴가 잡아놔서. 추석에 몰디브? 남편 돌아가시고 첫 추석인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다녀와. 네, 어머님, 저희 좋은 거 사올게요. 사온 건 면세점 초콜릿 한 상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에서 준 거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한테서 서서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안 받고 나중에 카톡으로 어머님 통화 중이었어요 하고 문자만 오고 그 문자도 점점 짧아졌어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하준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손주 얼굴 보려고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미역국도 끓여가고 베네저고리도 제가 손으로 지어서 가져갔어요. 산후조리원에 도착했더니
수진이 친정 엄마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상관없었는데 수진이 엄마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 사돈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 말투가 좀 그랬어요. 마치 왜 왔어 하는 느낌이랄까?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누워있는데 제가 미역국을 내밀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조리원에서 다 나와요. 따로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도 엄마가 직접 끓인 건 다르지 않니? 소고기도 한우로 샀어.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옆에 놓더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민수한테 물어보니까 그 미역국 그냥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하준이가 돌이 됐을 때 일입니다. 돌잔치를 한다길래 제가 금반지를 해갔어요. 순금으로 3돈짜리요. 제 형편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돌잔치장에 갔더니 수진이 친정 쪽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가득 앉아있고 저는 구석에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 시어머니 자리가 여기구나. 마음이 좀 쓰렸지만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기분 나쁠 게 뭐 있겠어요. 하준이한테 금반지 주려고 했더니 수진이 엄마가 먼저 금 목걸이를 꺼내는 거예요. 5돈짜리. 우리 하준이 외할머니가 목걸이 해줄게. 주변 사람들이 와, 사돈어른 정말 잘하신다. 그러고 제가 금반지를 내밀었더니 수진이가 받아들고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돌잔치 끝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왠지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으면서. 미수가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회사 얼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요즘 스타트업이 대세야. 앱 하나 만들 건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 얼마? 3억이면 돼. 또 3억? 남편 49제 때 5억을 줬고 결혼 비용으로 2억 넘게 들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것저것 보태준 거 합하면 이미 8억 넘게 준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남은 돈이 많지 않아. 식당도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서 줄이고 있고. 엄마 건물 있잖아. 건물 월세 나오잖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아, 엄마, 내가 돈 벌면 10배로 갚을게. 사업이 잘 되면 엄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좋은 데서 살게 해줄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3억을 또 줬어요. 그 돈으로 민수는 뭐 앱인가 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3억이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민수는 전화해서 이렇게만 말했어요. 엄마 미안, 사업이 안 됐어. 근데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다음엔 잘할게. 다음은 없었습니다. 다음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전만 못한 회사였습니다. 제가 68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가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님 위에 종양 하나 있습니다. 정밀검사 한번 해봐야 해요. 종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 암인가? 정밀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암은 아니었어요. 간단한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좀 큰 수술이었어요. 전신 마취에 입원도 2주 정도 해야 한다고. 저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수술을 좀 해야 하는데. 수술? 무슨 수술? 위에 종양이 있대. 큰 거는 아닌데 수술은 해야 한대. 아, 그래? 병원은 어디야? 땡땡 대학병원. 다음 주 수요일이야. 수요일? 나 그날 출장인데 수진이 보낼까? 아니야, 괜찮아. 수술이니까 네가 좀 와줬으면 했는데 엄마 출장이 중국이야. 갑자기 못 빠져. 수진이한테 말해볼게.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어머님, 저도 그날 하준이 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수술 끝나면 가볼게요. 수술 끝나면 가본다고? 수술이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자는 70 가까운 노인한테 끝나면 가본다고? 수술날 저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왔습니다. 보호자란에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 서 있었어요. 결국 제 이름을 2번 쓸 뻔했는데 마침 옆에 있던 간호사님이 같이 오신 분 없으세요 하더라고요. 없어요. 보호자분 계셔하는데 간호사님 눈에 동전 같은 눈빛이 비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서럽게 하더라고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나고 옆 침대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서 과일 깎아주고 손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봤습니다. 전화기를 겨우 들여봤더니 민수한테서 카톡 하나 와 있었어요. 엄마 수술 잘 됐어? 나 내일 중국에서 돌아가. 시간 되면 갈게. 시간이 되면? 저는 그 카톡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제가 수술 후 회복하고 그해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 부부가 온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전화해서 어머님 이번 추석에 가족들 다 모여서 지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싶었어요. 3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갈비를 사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송편도 빚었어요. 혼자서요.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면서 꼬박 이틀을 음식을 해댔습니다. 집도 청소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쓰던 방도 이불 깔아놓고 하준이 놀 장난감도 사놨어요. 마트에서 하준이가 좋아한다는 로봇을 하나 샀는데 6만원이나 했지만 기꺼이 샀습니다. 추석 당일 민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하준이가 뛰어오면서 할머니 하는데 그 한마디에 며칠간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진이 표정이 좀 달랐어요. 밝은 척 하는데 눈빛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차렸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죠. 갈비찜, 잡채, 동태전, 호박전, 나물 3가지, 송편, 식혜까지. 민수가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엄마 혼자 다 했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한마디가 다였어요. 엄마 고생했어 한마디가 아니라 대단하다. 그래도 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가 헛기침을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무슨 이야기? 엄마 그 재산 이야기. 추석에?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수진이가 바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힘들어서요. 민수 오빠 회사도 예전만 못하고 하준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 있잖아. 그거 내 이름으로 넘기면 안 돼? 건물? 제가 40년 동안 분식집하고 식당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산 건물을요. 민수야, 그 건물은 엄마 노후자금이라고 했잖아. 월세 나오는 거로 엄마가 먹고 살고 있는데. 엄마,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다 올 거잖아. 그거 미리 받으면 세금도 아끼고 나도 담보로 활용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재산 안 물려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 다 증여해줬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도 아파트 하나 해줬는데.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 눈에 제가 도대체 뭘로 보이는 건지 궁금했어요. 수진아, 나는 네 친정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그 건물은 내가 50년 일해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거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빚이 있어.
빚? 얼마? 2억. 사업 실패하고 나서 갚지 못한 거랑 아파트 대출이랑 이것저것. 내가 5억 줬잖아. 3억도 줬잖아. 그 돈은 다 어디 간 거야? 그거는 다 쓴 거잖아, 엄마. 아파트 사는데 쓰고 사업에 쓰고.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투자한 거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수가 저한테 목소리를 높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수 팔을 잡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진정해. 어머님, 저희가 갑자기 이런 말해서 놀라셨죠. 근데 저희도 진짜 급해서 그래요. 그 급하다는 말 속에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수 부부는 민수방에서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어머니 빨리 설득해야 해. 저거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만 해도 몇 억이야. 알아. 근데 엄마가 고집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솔직히 저 건물 가지고 있어봤자 관리도 못 하실 거잖아. 차라리 우리한테 주고 편하게 계시는 게 낫지. 내일 다시 이야기해볼게. 꼭 이번에 못 받으면 나 진짜 모른다. 오빠네 집에서 하진이 키우면서 이렇게 쪼들리게 사는 거 더 이상 못해. 저는 방문 앞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고 겨우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 할 이야기 없다. 엄마 왜 이래? 나도 엄마 아들이잖아. 내가 엄마 재산 뺏겠다는 게 아니라 미리 정리하자는 거야. 정리?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뭘 정리해? 엄마! 민수가 식탁을 탁 쳤습니다. 하준이가 놀라서 울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유산 안 줄 거야? 그러면 나 엄마 장례식도 안 가, 진짜로.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밤새 업어서 병원에 데려가고 밥을 굶어가며 과일을 대주고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밀리게 대주고 결혼 비용에 전셋값에 사업 자금까지 대준 내 아들이 유산 안 주면 내 장례식도 안 한다고? 수진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이제 돈 별로 없으시잖아요. 뭐? 건물 월세 나오는 거 어머님 병원비랑 생활비만 남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차라리 저희한테 건물 넘기시고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이제 쓸모없으니까 가진 거나 내놓으라, 그거였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진이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진심이니, 너희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현실적으로? 40년을 나 현실적으로 살아왔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게 현실이었고, 아이 밥 먹이는 거, 남편 장례 치르는 거. 근데 이 아이들이 말하는 현실은 엄마 재산 빼앗는 게 현실인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엄마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니? 내가 키운 자식이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온다고 협박하는데.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가 하진이를 안고 일어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이 에휴, 노인네가 또 고집부리네 하는 한숨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 가족이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어제 준비한 송편을 봤습니다. 하준이 좋아하면서 먹었던 송편, 반쯤 남은 갈비찜, 아무도 안 건드린 식혜. 혼자서 다 채웠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비눗물이랑 섞여서 흘러내렸어요. 그 추석 이후 민수한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몇 번을.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그리고 끊깁니다. 하준이는 잘 있어? 잘 있어. 수진이는? 바빠. 단답이에요. 전화 한 통에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새해, 제 생일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미역국이 질기고 간이 안 맞아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혼자 미역국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 나이에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요. 경로당에서 저랑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네요. 혼자 사세요? 네. 나도 혼자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연락 안 해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딸한테 아파트 해줬더니 주소도 안 알려줘. 나는 손주 6년 봐줬더니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안 맡기겠다더라. 다들 비슷했어요. 자식한테 다 주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좀 달랐어요. 이름은 영순 할머니. 75이라고 했는데 피부도 좋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영순이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예전에는 자네들처럼 울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 인생이 왜 자식 인생에 묶여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나는 3년 전에 결정했어. 내 돈 내가 쓰기로. 자식한테 줄 돈으로 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지금 나 요가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작년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돈 내가 쓴다. 이 당연한 말이 왜 낯설게 들리는 건지. 저는 평생 제 돈을 제가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줬다가 아들 줬다가 며느리한테 줬다가. 영순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자씨, 우리 나이에 행복해도 괜찮아. 그거 아세요? 늙어서 자식한테 돈 쓰는 게 죄가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 쓰는 것도 죄가 아니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나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주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영순이 할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중년의 여자 변호사였는데 상속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상담 하나 하려고요.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기부요? 전액이요? 네, 건물이랑 예금이랑 다요. 자식한테 줄 생각 없어요. 어머니 혹시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유산 안 해주면 내 장례식에도 안 온다고 한 것까지. 변호사가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상속 후에 아들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기부를 하시더라도 아들이 소송을 하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을 파시고 다 현금화하신 다음에 생전에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처분하신 거니까 그건 어머님의 자유예요. 다만 기부처를 잘 정하시고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어머니 노후생활비는 따로 빼놓으셔야 해요. 기부한다고 어머님 생활까지 곤란해지시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계산을 했어요. 건물 시세, 예금, 택시회사 지분 다 합치면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모 민수에게 8억을 넘겨줬으니까 남편이 남긴 35억에서 많이 줄어든 거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20억은 기부한다. 나머지 8억은 내 노후 자금으로 남긴다. 8억이면 소박하게 살면 20년은 너끈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40년 된 건물이에요. 제가 3평짜리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넓히고 건물 전체를 사고 리모델링하고 그 건물 벽돌 하나하나 제 땅에 베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자를 데려왔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카페 건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아, 이제 진짜 나만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건물을 판 사실을 민수는 몰랐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았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기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20억을 3곳에 나눠서 기부했어요. 첫째, 저처럼 독거 노인을 돕는 복지재단에 7억. 둘째,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으로 8억. 셋째, 남편이 택시기사였으니까 택시기사 유가족 지원 재단에 5억.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 돈이 누군가의 인생에 보탬이 된다면 그게 제 인생의 의미 아니겠어요? 영순이 할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씨, 나 지중해 크루즈 가는데 같이 갈래? 크루즈요? 그게 뭐예요? 큰 배 타고 유럽 돌아다니는 거야. 2주 코스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다 가. 크루즈라니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안 타봤어요. 나 같은 노인네가 가도 돼요? 뭔 소리야. 가보면 우리 나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권을 만들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여권 신청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세계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캐리어도 샀습니다. 난생 처음 사보는 캐리어. 빨간색으로 샀어요. 어릴 때부터 빨간색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빨간색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아줌마가 무슨 빨간색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72에 산 빨간 캐리어. 그걸 끌고 인천공항에 갔을 때 세상에 이게 공항이구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떠나고 안내방송이 영어로 나오고 면세점에 화려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영순이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끌어줬습니다. 순자씨, 이제부터 우리 세상이야.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이륙할 때 심장이 쿵쾅거려서 영순이 할머니 팔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순자씨, 눈 감지 말고 창밖 봐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부엌에만 갇혀 있었지?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서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배가 정말 컸어요. 호텔이 통째로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첫날 저녁 뷔페에 갔는데 세상에 평생 보지 못한 음식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치즈, 햄, 해산물, 디저트. 영순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순자씨, 여기서는 마음대로 먹어. 다 포함된 값이야. 저는 접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싶어서요. 평생 남 먹이면서 살았잖아요. 남편 먹이고 아들 먹이고 손주 먹이고. 내가 뭘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새우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크루즈에서 이틀 되던 날 배 위의 갑판에서 노을을 봤어요. 지중해 바다 위로 해가 지는데 하늘이 온통 주황색이고 바다가 금빛으로 빛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게 세상이었구나. 옆에 영순이 할머니랑 같은 크루즈를 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는데 다들 와인 한 잔씩을 들고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영어를 못하는 저한테 몸짓을어요. 자기 와인잔을 들어보면서 Choose 하더라고요. 저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5일째. 핸드폰을 켰더니 민수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 3통. 이상하다. 이 아이가 웬일로 전화를 다 하지? 저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크루즈에서 국제전화 받으면 요금도 비싸고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건물 팔았어? 엄마 전화 좀 받아. 엄마 건물 왜 팔았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아마 부동산 쪽에서 소문이 났거나 등기부 등본을 떼봤거나 어쨌든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읽고 답장 안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판위로 갔습니다.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날 민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왜? 건물 팔았다며? 그 돈 어디 있어? 기부했다. 뭐? 기부했다고 사회 한온.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20억을 기부해? 그거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 그게 언제부터 너네들 돈이었니?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누가 사기친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엄마? 나 크루즈에 타고 있어. 지중해. 크루즈? 엄마가? 왜? 엄마는 크루즈 타면 안 돼? 민수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당장 한국에 들어와. 기부 취소해야 해. 변호사 알아볼게. 민수야, 왜?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유산 안 주면 장례식도 안 온다고 했지? 그건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래, 그래서 나도 결정했어. 유산 없어. 그리고 내 장례식에 안 와도 돼. 오지마.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민수가 전화를 매일 밤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투였어요. 엄마, 이건 아니야. 가족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기부하는 게 어딨어. 내 재산인데 내 맘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거야. 해봐. 변호사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러다 며칠 뒤부터 톤이 바뀌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빚이 있다니까. 네 빚은 네가 해결해.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누구야?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뭐든지 다 해줘야 하니?
너 나한테 장례식 안 온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돈이 필요해서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됐어요. 수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님, 솔직히 하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하준이 할머니시잖아요. 하준이?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하준이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준이는 보고 싶어. 근데 수진아,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 어머님 이제 돈 없으시잖아요. 그랬잖아.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니? 돈 없는 시어머니 필요 없다. 그 뜻이잖아. 맞지? 수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맞아. 이제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럼 됐잖아. 서로 편하게 살자.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면 어김없이 민수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한 번만 만나자. 엄마, 나 반성하고 있어. 진짜로. 엄마, 아버지 생각은 안 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남편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그 아이가. 하루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진짜로 엄마 키워준 거 감사해. 나 아직까지 그런 말 한 번도 못했는데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온 카톡을 보면 엄마, 혹시 기부 취소 가능하면 알려줘. 변호사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결국 돈이었어요. 눈물도 반성도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10일째 그리스 산토리니에 내렸습니다. 새하얀 건물의 파란 지붕, 사진으로만 보던 그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영순이 할머니가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순자씨, 웃어봐. 여기서 안 웃으면 어디서 웃어?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웃음이 피어 있었어요.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나구나. 72의 나. 그날 밤 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안 받았습니다. 5분 뒤 또 왔어요. 안 받았습니다. 10분 뒤에 또 왔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엄마, 나 진짜 급해. 이번 달 대출 이자 못 내면 집 경매 넘어가. 저는 그 카톡을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 설정에 들어갔어요. 민수 차단, 수진 차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한다는 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차단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가슴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애기해를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 길을 따라 걸어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크루즈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온 할머니 유키코 씨. 저보다 1살 많은데 73이었는데 혼자 크루즈를 타고 있었어요. 유키코 씨는 영어도 좀 하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했는데 이상하게 통했습니다. 유키코 씨도 비슷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부부한테 재산을 다 줬는데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은 돈 들고 집을 나왔다고.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유키코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순자 씨, 우리 다음에 같이 여행 가요. 교토에 벚꽃 보러.
저는 대답했습니다. 번역기에 대고. 꼭 갈게요. 약속. 70이 넘어서 외국인 친구가 생기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제가 크루즈 여행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알게 된 건데 민수가 저를 찾으러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해요. 경찰이 해외에 계시는 거 확인됐습니다. 성인이시고 본인 의사로 출국하신 거라 실종이 아닙니다 했더니 민수가 우리 엄마가 치매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치매요. 재산 기부하고 자기 인생 사는 엄마가 치매래요. 경찰에서 의사 진단서를 가져오세요 했더니 당연히 없으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민수는 변호사도 만났다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고. 그런데 변호사가 설명을 해줬겠죠? 어머님이 생전에 본인 의사로 기부한 거라 유류분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기부 시점에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제 변호사가 이미 준비해뒀거든요. 기부 당시 제 정신감정서, 의사소견서, 기부 의사를 밝히는 공증서류까지 완벽했어요. 민수는 법적으로도 막혔고 엄마한테 전화도 차단당했고 사면 초과가 된 거죠. 2주간의 크루즈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한국 공기가 익숙하면서도 달랐어요. 떠나기 전과 돌아온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코 밑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옷도 구겨져 있고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뭐하러 왔어? 엄마, 나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너한테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를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현관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일어나라. 아니 나 엄마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민수야, 이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알아 엄마. 나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엄마한테 돈만 보고 엄마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수술할 때 혼자 병원 간 거, 추석에 혼자 음식한 거 다 알아 이제. 이제는 아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엄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로 기부한 거 취소하라는 말은 안 해. 엄마 결정 존중해.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는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근데 제 머릿속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산 안 주면 장례식도 안 가. 이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민수야, 응 엄마, 너 그때 내 장례식에 안 온다고 한 거 기억나지? 응. 그 말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아?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잘못한 거 알아. 우리 둘 다 반성하고 있어.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용서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너도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아니라 진짜로 엄마가 사람으로서 소중한 건지 너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봐. 그리고 민수야, 빚은 네가 갚어. 엄마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근데 저는 민수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안아줬을 거예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면서. 근데 이번에 안 그랬어요. 이번에는 나를 안아줘야 했으니까. 돌아가 오늘은 민수야.
민수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남편 영정 사진이 거실에 있었는데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크루즈 여행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꽃보다 할매예요.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요가하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글쓰기 수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할머니 글을 정말 잘 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코 씨와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의 봄에 교토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교토에 철학의 길을 유키코 씨와 나란히 걸었을 때 저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기부한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기부금으로 그 첫 번째 장학생에 선발됐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서울에서 올라온 여자아이였어요. 20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할 뻔했는데 제 장학금으로 대학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꿈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젊은 날의 저를 봤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일만 하고 꿈이라는 걸 가져본 적 없는 14살의 저를. 잘해. 너 잘할 수 있어. 그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택시기사 유가족 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처럼 택시를 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을 돕는 재단이었는데 제 기부금으로 유가족 5 가정의 생활비를 1년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유가족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죽고 나서 앞이 캄캄했는데 이 돈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영감,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했어. 당신도 기쁘지? 전화를 차단한 지 3달이 지났을 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우편으로. 민수가 쓴 거였어요. 손글씨로. 편지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민수야. 전화가 안 돼서 편지로 써.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엄마를 ATM처럼 생각하게 됐을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한테 처음 돈 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 엄마가 주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가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하니까 힘들지 않은 줄 알았어. 엄마가 혼자 수술 받으러 간 거. 나중에 알고 너무 부끄러웠어. 장례식에 안 간다고 한 거. 그 말 취소할게. 아니, 취소가 아니라 사죄할게, 엄마. 그건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었어.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 수진이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울더라. 진짜야, 엄마. 엄마 기부한 거 취소하라는 말 안 해. 엄마가 결정한 거면 다 맞는 거야. 내 욕심 때문에 엄마 인생을 흔들었던 거 다시는 안 그럴게. 빚은 내가 갚을게. 아파트 줄여서 이사 가기로 했어. 수진이도 동의했어. 월급으로 조금씩 갚을게.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 엄마, 내가 이 편지 쓰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엄마 보고 싶어.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 엄마가 마음 준비되면 그때 연락 좀 기다릴게. 아들 민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럽거나 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달라진 걸까? 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 100%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손글씨로 쓴 편지,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빼뚤, 그 편지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전화 차단을 풀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와 밥 해놓을게. 1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진짜? 갈게. 하준이도 데려갈게. 하트가 10개쯤 붙어 있었어요. 38 먹은 남자가. 일요일 민수 가족이 왔습니다. 하준이가 현관문 열리자마자 뛰어들어오면서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우리 하준이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하준이를 안는데 그 작은 몸에서 나는 비누 냄새, 따뜻한 체온. 아,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그 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빠졌고 옷도 검소했어요. 강남 아파트 팔고 경기도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비닐봉지를 내밀었는데 안에 감이 들어있었어요. 경기도 시장에서 샀어. 엄마 감 좋아하잖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을마다 감을 사왔었는데 민수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남편은 돈만 쓰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수진아 앉아 밥 먹자. 식탁에 차린 건 소박했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 나물, 김치. 예전처럼 갈비찜에 잡채에 전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가 억지로 잘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엄마가 평소 먹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세상에서. 이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하준이가 고등어 가시를 골라달라고 해서 가시를 발라줬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시간이 내가 지키고 싶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재산이 아니라 이 시간이요. 밥 먹고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영감, 오늘 민수가 왔다 갔어. 감도 사왔더라. 당신 닮아서 표현은 못하지만 좀 달라진 것 같아.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을요. 아들한테 장례식 안 온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한테 돈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크루즈를 타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글쓰기를 배우고 장학생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 모든 게 고작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바뀌는 데는 오래 안 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자식한테 서운한 분들 계실 거예요. 다 해줬는데 왜 이러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벌어온 돈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식 것이 아니라 당신 바로 자신 것입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요. 글쓰기 수업에서 제 이야기를 쓰고 장학재단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유키꽃이랑 영상 통화도 합니다. 아들 민수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예전처럼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밥 먹고 하준이랑 놀아주고 그 정도면 됐어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수진이는 아직 어색하지만 명절에 찾아오거나 전화는 합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세상에 환원했고 남편이 남긴 사랑은 제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 빨간 캐리어 아직 있어요. 다음 달에 영순이 할머니랑 베트남 다낭에 가기로 했거든요. 유키코시도 오기로 했어요. 70들의 빨간 캐리어. 이게 제 인생의 색깔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색깔을 찾으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 건강해 하며 전화 한 통 더 하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